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며칠 후 받은 검사 결과에서 암이나 중풍, 치매 같은 중증질환 진단을 받게 될 때,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줄까?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치료를 포기하는 게 나을까? 70대에 접어들면 이런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이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 경제 상황, 가족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70대의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의료진, 그리고 때로는 종교적 지도자나 상담사와 함께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4세 김정수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씨는 1년 전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3기라고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김정수 씨는 처음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이제 끝났구나, 얼마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짐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치료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김정수 씨는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70대 초반이니까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 완치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수 씨는 위절제술과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완전관의 상태입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토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몸무게 10kg나 빠지고, 그래도 가족들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의료진분들도 잘 돌봐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예전 생활로 돌아왔어요. 김정수 씨는 치료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치료받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손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받고 가족여행도 다시 갈 수 있게 됐고요. 만약 치료를 포기했다면 이런 기쁨들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반면 다른 선택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76세 박영희 씨는 간암 진단을 받은 후 적극적인 치료 대신 편안한 마무리를 선택했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도 생존율이 높지 않고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편안하게 가는 쪽을 선택했어요. 박영희 씨는 이 선택에 대해 평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 76세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자식들도 다 키웠고 손자들도 다 컸고, 이제는 남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기보다는 가족들과 평온하게 보내고 싶어요. 박영희 씨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받으면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진통제 덕분에 견딜만해요. 그리고 매일 가족들이 와서 이야기도 하고 옛날 사진도 보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후회는 없어요. 이렇게 같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도 선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72세 이순옥 씨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는 암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안겨줍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초기 치매라고 진단받았어요.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어요. 이순옥 씨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치는 안 되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받고 인지훈련도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족들을 기억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순옥 씨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장도 써두고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때를 대비해서 자식들과도 상의해뒀어요. 그리고 존엄사에 대한 의사도 미리 밝혀뒀고요. 78세 조명희 씨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후 재활치료를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명희 씨는 힘든 재활치료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재활치료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걷는 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6개월 동안 매일 물리치료하고 운동치료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팡이 짚고 혼자 걸어 다닐 수는 있게 됐어요. 조명희 씨는 재활치료를 선택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포기했다면 평생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을 텐데 재활치료 덕분에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덜 부담을 주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70대의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의학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실적인 치료 가능성입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두려움에 기대지 말고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75세 한명수 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 병원을 더 가봤어요. 결국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고요. 한명수 씨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 수술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은 어떤지,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등등. 의사 선생님도 성의껏 답변해 주셨어요. 중요한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치료하지 않으면 예상 생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치료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치료 후 삶의 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치료 선택지는 없는지 등입니다. 73세 김순자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90% 이상 완치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전신 마취 위험성도 있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젊은 사람보다 길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순자 씨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90%라는 완치율이 결정적이었어요. 물론 나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10명 중 9명이 완치된다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본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주된 질환 외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전체적인 체력은 어떤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71세 박철수 씨는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폐암 자체는 초기였는데 문제는 다른 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당뇨는 20년째 앓고 있고 심장에도 스텐트가 들어가 있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가능하지만 위험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철수 씨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방사선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수술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방사선 치료를 선택했어요. 완치율은 수술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병들을 고려할 때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74세 이미경 씨는 간암 치료를 앞두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간 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보험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고 수술 후 관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노후 자금이 다 떨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미경 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을 선택했습니다. 간 이식 대신 색전술과 고주파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완치율은 조금 낮지만 비용 부담이 훨씬 적고 나머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남겨둘 수 있거든요. 경제적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총액과 보험 적용 범위, 간병비와 교통비 등 부대 비용,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 치료 후 추가 관리 비용, 그리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정도 등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들에 대한 고려입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76세 조영희 씨는 뇌졸중 후 가족들의 부담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는데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도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조영희 씨 가족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가족회의를 했는데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는 대신 낮에는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고 밤에만 집에서 돌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들이 돌보고요.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 부담도 줄고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족 관련 고려사항으로는 주 돌봄자가 누구인지, 돌봄으로 인한 가족들의 생활 변화는 어떤지, 간병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지, 가족 간의 갈등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입니다. 어떤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죽음을 원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이 중요합니다. 78세 정남수 씨는 식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3년 더 살 수 있지만 음식을 제대로 못 먹게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큰 기쁨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술보다는 완화 치료를 선택했어요. 정남수 씨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명은 짧아질 수 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후회 없어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요. 반대로 77세 서정희 씨는 생명 연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장암 수술 후 장무인공항물을 달아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루라도 더 살아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서정희 씨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장로가 불편하긴 하지만 적응했어요. 그리고 수술 후 3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손자 결혼식도 볼 수 있었고 가족 여행도 다녀왔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각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단 직후의 심리적 충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질환 진단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이때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2세 김영자 씨는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김영자 씨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차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전문가들은 진단 후 최소 1회 2주 정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 수집입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첫째, 정확한 병기와 진행 정도는 어떤가요? 둘째, 치료하지 않으면 예상 생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셋째, 각 치료법별 성공률과 부작용은 어떻게 되나요? 넷째,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섯째, 치료 후 삶의 질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섯째, 비용은 총 얼마나 들고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75세 이정순 씨는 대장암 진단 후 이런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미리 질문을 종이에 적어갔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가서 설명을 듣고 녹음도 했어요. 집에 와서 다시 들어보면서 가족들과 상의했죠. 이정순 씨는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올바른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세컨드 오피니언도 중요합니다. 특히 70대에서는 나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의사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73세 박순희 씨는 첫 번째 병원에서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나이만 보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학병원에 가니까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순희 씨는 결국 수술을 받고 성공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병원 말만 듣고 포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세컨드 오피니언 정말 중요해요. 이제 각 선택지가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 치료를 선택했을 때의 긍정적 결과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완치나 장기 생존이 가능할 수 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미완성된 일들을 마무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71세 조미경 씨는 유방암 수술 후 5년이 지났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술받을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한 선택이었어요. 5년 동안 손자 둘이 태어나는 것도 봤고 딸 결혼식도 치렀어요. 만약 치료를 포기했다면 이런 기쁜 일들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 치료에는 부담스러운 점들도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과 부작용, 높은 경제적 비용, 가족들의 간병 부담, 그리고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74세 한정수 씨는 간암 치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계속 토하고 몸무게는 15kg나 빠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가족들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다행히 한정수 씨는 치료에 성공했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76세 김철호 씨는 췌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 후 재발했습니다. 수술받고 처음 3개월은 희망적이었는데 검사해보니 재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요. 김철호 씨는 재발 후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 치료 대신 완화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성공률도 낮고 부작용은 더 클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대신 아픈 것만 잘 관리하면서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완화 치료나 자연스러운 임종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들도 있습니다. 치료로 인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적으며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78세 정영희 씨는 간암 말기 진단 후 완화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통증 관리를 잘해주시니까 생각보다 편하네요. 그리고 매일 가족들이 와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보고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정영희 씨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말도 미리 써뒀어요.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느라 고생하기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완화치료 선택에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단축될 수 있고 가족들의 아쉬움이 클 수 있으며 혹시 치료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들 수 있습니다. 75세 이순자 씨는 폐암 진단 후 치료를 포기했지만 가끔 후회가 됩니다. 다른 분들이 같은 병으로 치료받고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해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요. 각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고 무엇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73세 박명희 씨는 가족들의 의견이 갈릴 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자고 했고 딸은 엄마가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제가 직접 결정하기로 했어요. 치료받는 건 결국 제니까요. 이제 실제로 각 치료 선택지의 구체적인 과정과 준비 사항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먼저 치료 전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72세 김순옥 씨는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 전에 금연금주는 물론이고 영양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미리 물리치료도 받고 호흡 운동도 연습했어요. 김순옥 씨는 정신적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병원 채플에서 기도도 하고 가족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언장도 써두고 중요한 서류들도 정리해뒀어요.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교통비, 영양제 등 부대 비용도 상당합니다. 75세 이영수 씨는 폐암 치료를 위해 이런 경제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험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당장 쓸 돈을 미리 마련해뒀어요. 그리고 간병인 비용, 영양식 비용, 한 달에 병원 오갈 교통비까지 다 계산해봤어요.
가족들과의 역할 분담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주 간병을 담당할 것인지, 병원 동행은 누가 할 것인지,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3세 조순희 씨는 항암 치료 부작용을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리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오심, 구토, 탈모, 피로감 등이 올 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처 방법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미리 가발도 준비하고 구토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준비해뒀어요. 조순희 씨는 부작용을 잘 관리해서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었어요. 특히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해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치료 중에는 정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74세 한명자 씨는 유방암 치료 중 정기검사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하고 3개월에 한 번씩 CT 찍고 했는데 한 번은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암제를 잠깐 중단하고 간보호 치료를 받았어요. 이런 모니터링 덕분에 한명자 씨는 큰 부작용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완화 치료를 선택했다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나 재택 호스피스 서비스를 알아보고 통증관리 방법을 배우며 생애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76세 정순자 씨는 췌장암 말기 진단 후 완화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통증관리를 잘해주시니까 아픈 게 많이 줄어들었고 가족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순자 씨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 각각에게 편지를 써두고 중요한 물건들을 누구에게 줄지도 정해뒀어요. 그리고 예전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가족들과 추억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재택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74세 김정희 씨는 가난 말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보다는 집이 편안했어요. 평생 살던 곳이니까요. 호스피스 간호사님이 일주일에 2번 오셔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아플 때는 진통제도 맞춰주세요. 하지만 재택 호스피스는 가족들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돌봐줘야 해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연명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72세 박철수 씨는 폐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 치료가 잘 안 되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치료는 하지 말라고 써뒀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제 뜻을 분명히 말해뒀고요. 사전의료 의향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여부, 심폐소생술 거부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인공영양 공급 여부, 그리고 임종 장소에 대한 희망 등입니다.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이명자 씨는 유방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는데 병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식들과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말이에요. 이명자 씨는 이런 대화가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제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치료 과정에서는 의료진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71세 조영희 씨는 항암 치료 중 의료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간호사님들께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 해결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선택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질환 치료비는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상당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74세 김영식 씨는 간암 치료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비랑 입원비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간병비, 영양제, 한약, 교통비, 숙박비까지 합치니까 보험금의 2배는 들었어요. 김영식 씨는 이런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간병인 대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했고 병원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서 가족들이 번갈아 지냈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활용했어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활용하기, 의료급여나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민간보험 보험금 최대한 활용하기, 간병인 대신 가족 간병으로 비용 절약하기,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해서 지원 프로그램 안내받기 등입니다. 75세 이정자 씨는 대장암 치료 과정에서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병원에 사회복지사분이 계신다는 걸 몰랐는데 간호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을 다 알아봐 주셨어요. 의료비 지원부터 간병비 지원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간병 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족이 간병을 할 것인지, 간병인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의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72세 박순자 씨는 폐암 수술 후 간병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간병하겠다고 했는데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간병인, 밤에는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타협했어요. 박순자 씨는 이런 분담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고 간병비 부담도 줄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전문 간병인이 돌봐주니까 더 안심이 됐고요.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도 큰 문제입니다.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71세 조미경 씨의 딸은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후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딸이 저보다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직장에서도 집중을 못 한다고 하면서요. 나중에는 상담까지 받았어요. 조미경 씨는 가족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되도록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가족 상담이나 지지 모임 참여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과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3세 한순자 씨의 가족들은 암환자 가족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이나 부작용, 치료 효과 부족 등에 대비한 대안책도 미리 생각해둬야 합니다. 76세 김정수 씨는 위암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며칠 후에 복막염이 생겼어요.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처음 수술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수 씨는 이런 위기를 가족들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가족들이 끝까지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고 격려해줘서 2번째 수술도 받았어요. 다행히 잘 됐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더욱 중요합니다. 추가 치료의 위험성과 효과,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도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할 때는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74세 이순희 씨는 항암 치료, 도중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3차 항암 치료까지 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작용만 심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순희 씨는 가족들과 상해 후 완화 치료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막상 완화 치료를 받으니까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의 질도 좋아졌고요. 치료 방향을 바꾸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적, 영적 지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을 겪으면서 종교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75세 정영수 씨는 간암 치료 과정에서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병을 얻고 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고 교인들의 격려와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정영수 씨는 신앙이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영적인 힘이 채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고 회복도 빨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종교적 믿음 때문에 의학적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받는 보완적 지원이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73세 박영희 씨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알아서 결정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걱정해서 그런 건 알지만 저도 제 몸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박영희 씨는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떤 것은 받기 싫은지 분명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도 이해해주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의료진도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과정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71세 조순희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취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서에도 계속하고 친구들과도 만났어요. 물론 예전만큼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조순희 씨는 이런 노력이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스트레스도 줄이고 삶에 대한 의욕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도 더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각 선택의 결과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교훈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치료를 선택해서 완치나 관해에 이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치료를 선택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76세 김정욱 씨는 3년 전 위암 수술을 받고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김정욱 씨는 치료 후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나 체면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가족들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요. 74세 이영희 씨는 유방암 치료 후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완치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같은 병을 앓는 후배 환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보람있어요. 이영희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 자체가 다른 환자분들께 희망이 되더라고요.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하지만 완치되었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발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남아있고 정기 검사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72세 박순희 씨는 대장암 완치 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안합니다. 3개월마다 검사 받는데 그때마다 정말 떨려요. 혹시 재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검사 전 일주일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하지만 박순희 씨는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도 만나서 서로 격려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반면 완화치료나 자연스러운 임종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두려움과 달리 평안한 마음을 찾으셨습니다. 78세 정순자 씨는 췌장암 말기 진단 후 6개월째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치료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과 평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요. 정순자 씨는 남은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가족들과 옛날 이야기를 하고 손자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줘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좋은 추억들을 나누고 있어요. 76세 김철수 씨는 간암 말기 진단 후 집에서
재택 호스피스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다 집이 훨씬 편하네요. 평생 살던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도 평온하고요. 아프긴 하지만 진통제 덕분에 견딜만해요. 김철수 씨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리한 치료를 받았다면 이렇게 가족들과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고통스럽게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만 힘들게 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75세 한명자 씨는 폐암 치료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었고 결국 완치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봤다는 마음의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 가족들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77세 조영수 씨는 심장병 진단 후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을 얻고 나서 죽음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평해졌어요. 둘째,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병을 겪으면서 가족,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73세 이미경 씨는 암 치료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들의 사랑을 정말 깊이 느꼈어요. 밤새 간병해주는 며느리, 매일 문안 오는 자식들, 격려해주는 친구들.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셋째,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71세 박정수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게 됐어요.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고 좋은 일에는 더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됐어요. 넷째,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74세 김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얻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큰 것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70대의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조언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마세요.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께도 당부드립니다.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환자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이 시간을 견뎌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의료진, 가족, 친구들,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려운 선택 앞에 서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정보와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